아들과 손주의 친자 검사지를 손에 들고 벌벌 떨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 종이 한 장이 내 손에서 떨어지자마자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내 손주가 내 친손주가 아니라니. 며느리는 바람을 피웠나? 아니면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걸까? 2024년 나는 75세 김순영입니다. 24년 전 내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뀐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선명해요. 2000년 제 아들 정우가 25되던 해였어요. 대기업에 취직해서 안정된 직장도 얻었고 예쁜 며느리도 얻었죠. 우리 지영이는 참 착한 아이였어요. 요즘 보기 드물게 살림도 알뜰하고 인사성도 밝고 시어머니인 제 말도 곧잘 들었지요. 그래서 더더욱 믿었고 고마웠고 내 딸처럼 여겼어요. 2000년 9월 드디어 지영이가 아이를 낳았고 우리 가족은 더 없는 복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진이 내 손자의 이름이죠. 태어나던 날 산부인과에서 울던 그 작은 얼굴이 어찌나 예뻤던지. 그날 밤 바로 중환자실로 들어가는 바람에 한동안 얼굴을 보기 힘들었지만 며칠 후 태어날 때는 모두가 기뻐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를 보며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가 자라날수록 이상하게 한 사람의 얼굴이 자꾸 겹쳐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제 아들 정우의 절친한 친구 이태석이었어요. 이태석, 그 아이와는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인연이 있었죠. 아직도 기억나요. 1980년대 중반, 날씨가 쌀쌀한 가을이었어요. 우리 정우가 학교 화장실에서 고학년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때였죠. 아이들 몇몇이 우리 정우를 둘러싸고 주머니를 뒤지고 있었는데 그때 태석이 혼자 뛰어들어 정우를 지켜줬어요. 몸집은 작았지만 용기만큼은 컸던 아이였죠. 그날 저녁 코피를 흘리며 집에 돌아온 정우와 함께 있던 태석이를 보고 놀랐어요. 얼굴은 상처투성이, 옷은 찢어지고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죠. 집으로 데려와 상처를 치료해주고 따뜻한 밥 한 끼 차려줬더니 고아원에선 이렇게 맛있는 음식 안 나와요라고 수줍게 말하더군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태석이가 오면 항상 반찬 하나라도 더 준비했지요. 명절에도 혼자 있을까봐 꼭 초대했고 정우와 함께 공부할 때도 간식을 챙겨줬죠. 다른 아이들은 태석이를 고아라고 무시했지만 저는 우리 태석이는 마음이 참 바른 아이라고 항상 칭찬했어요. 그러다 더 큰 일이 있었죠. 그 사건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우 아버지가 갑작스런 간암 진단을 받게 됐어요. 공무원 월급으로 가족을 부양하던 가장이 병원에 누워버리자 집안 형편이 급격히 어려워졌죠. 그때 태석이가 나섰어요. 자신이 하던 문구점 아르바이트 자리를 정우에게 양보하고 자신은 더 힘든 건설 현장에서 일했어요. 어느 날은 저에게 봉투를 건넸죠. 식구처럼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 병원비에 보태주세요. 라는 메모와 함께 돈이 담겨 있었어요. 남편은 아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정우가 대학교 1학년이던 그해 가을, 남편은 평화롭게 눈을 감았죠. 아들의 앞날만큼은 보았다며 마지막까지 미소를 잃지 않았던 그 모습이 아직도 선명해요. 남편의 장례식에서도 태석이는 제 아들의 곁을 지키며 함께 울어줬어요. 그런 아이였기에 정우의 결혼식에서 사회를 볼 정도로 가까웠고 우리 집에 늘 드나들었죠. 군대도 같이 다녀오고 취업 준비도 함께 했어요. 다만 정우는 조기 졸업하고 대기업에 들어갔지만 태석이는 계속 취업에 실패하고 결국 택배 일을 시작했죠.
그래도 명절마다 작은 선물이라도 들고 찾아오곤 했어요. 어머님 잘 지내세요? 하면서요. 그런 태석이가 왜 자꾸 하진이와 닮아 보이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제 착각이라고 생각했어요. 정우를 위해 그렇게 많은 것을 함께 했던 아이인데 설마 하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하진이가 3살, 4살이 되면서 그 의심은 점점 커져갔어요. 특히 내 아들 정우는 턱선이 각지고 눈매가 매서운데 손주 하진이는 턱이 부드럽고 눈매가 온화했거든요. 정우 친구 태석이를 닮은 거죠. 손주가 외탁했나 싶어 사돈을 유심히 봤지만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던 2005년 3월 하진이가 유치원에서 사고가 났어요. 놀이터에서 높은 곳에서 떨어져 입술을 크게 다쳤죠. 피가 많이 나서 수혈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날 그 순간이 시작이었습니다. 혈액형이 안 맞는데요? 간호사가 물었어요. 정우는 A형, 지영이도 A형인데 하진이는 B형이었거든요. 그때 마음 한구석에 오랫동안 웅크리고 있던 그 작은 의심이 커다란 의문으로 변했어요. 그날 저녁 정우도 지영이도 모르게 아들 칫솔, 하진이 칫솔을 몰래 봉투에 넣었어요. 그리고 친자 확인 검사를 신청했죠. 일주일 후 그 결과를 받아든 순간 세상이 무너졌어요. 내 손주 하진이는 정우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혼란스럽고 무서웠어요. 지영이에게 물었죠. 창백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던 며느리가 당황했어요. 어머니,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정우 오빠 외에는 만난 남자가 없어요. 나는 결과를 받고도 쉽게 말하지 못했어요. 집안 전체가 고요했고 저는 망연자실한 상태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정우에게 말해야 할까?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어요. 결국 며칠 뒤 저는 용기를 내어 정우에게 검사 결과를 보여줬어요. 처음엔 믿지 않더군요. 엄마, 이런 검사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라고 말했죠. 하지만 한 번 더 확인해 보자고 했을 때 정우가 직접 검사를 의뢰했어요. 그리고 동일한 결과가 나왔죠. 그날 밤 정우는 지영이를 붙잡고 물었어요. 정말 바람 피운 적 없어? 다른 남자 만난 적 없어? 지영이는 울며 없다고 했지만 정우는 믿지 않았어요. 집안은 순식간에 얼음장 같은 분위기로 변했죠. 식탁에 앉아도 숟가락 소리만 들렸고 말 한마디 없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정우는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어요.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회사에서 밤을 새우거나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늦게 들어오곤 했죠. 식구처럼 지내던 이태석과도 연락이 끊겼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마음 한구석에서 태석이에 대한 의심이 자꾸 커져간다는 거였어요. 정훈애가 신혼 때 잠깐 둘이 살다가 아이 낳을 때쯤 합가했죠. 하진이의 생김새가 태석이를 닮았고 태석이가 이전에 평소 정훈의 신혼집에 자주 드나들었다는 것. 그리고 지영이와 태석이가 무슨 관계였을지 자꾸 상상이 되는 거예요. 출장 간 정우 대신 태석이가 집에 왔을 때 둘만 있었을 때를 생각만 해도 속이 쓰렸어요. 나는 정말 답이 필요했어요. 침묵 속에서 조용히 단서를 모으기 시작했죠. 정우 방에서 태석이와 함께 찍은 중학교, 고등학교 사진들을 찾아봤어요. 두 아이가 팔짱을 끼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친구 태석이는 정우보다 키는 작았지만 눈매가 온화하고 턱선이 부드러웠어요. 하진이와 닮은 부분이었죠. 그리고 지영이가 출산했던 병원 기록을 찾아봤어요. 2000년 9월 21일 제왕절개 수술. 산모랑 아이 상태가 좋지 않아 아이도 중환자실을 거쳐서 바로 신생아실로. 신생아실에 누가 있었을까요? 생각해보니 그날
정우는 갑자기 걸려온 회사 비상 전화로 병원을 잠깐 비웠었어요. 저는 지영이 옆에 있었고 아이는 중환자실에 있었고 아이를 본 사람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사도는 차가 막혀오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리고 손주 아진이랑 퇴원하던 날 마침 태석이가 병문안을 왔었어요. 작은 아기 옷을 선물로 가져와서 다들 고마워했었죠. 한 가지 더 이상한 점은 지영이가 출산한 그날 같은 병원에서 미혼모들도 출산했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간호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었거든요. 오늘 미혼모 출산이 2건이나 있었대요. 지영이는 억울하다고 울었지만 솔직히 저는 반신반의했어요. 내 며느리가 내 아들의 친구와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렸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영이처럼 순수해 보이는 애가 그런 짓을 할까 싶기도 했고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 즈음 나는 또 다른 결정적인 단서를 찾기로 마음먹었어요. 정우와 지영이 몰래 태석이의 집 근처를 지켜보기 시작했죠. 아들 친구가 어디에 살고 무엇을 하는지 알아내고 싶었어요. 동네 슈퍼에 물어보니 태석이는 여전히 택배 일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오전에 나가서 저녁 늦게 돌아온다고요. 작은 원룸에 혼자 살고 있다는 정보도 얻었죠. 어느 날 지영이가 하진이를 데리고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길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택배 차량이 천천히 그들 옆을 지나가는 것을 본 거예요. 운전석에 앉은 사람은 태석이었어요. 그리고 태석의 시선은 하진이를 놓치지 않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태석이는 하진이를 보고 있었고 그 눈빛에는 애틋함이 있었어요.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그런 눈빛이었죠. 마음이 무거웠지만 이제 확신이 들었어요. 태석이 그 아이는 뭔가를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나는 결정을 내렸어요. 정우와 지영이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기로 했죠. 먼저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했으니까요. 증거는 태석이에게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잠들기 전 내가 애지중지하던 빨간 성경책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오래전 정우와 태석이가 중학교 때 같이 찍은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어요. 두 소년이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태석이가 코피를 흘리면서도 정우를 괴롭히는 아이들에게 맞서던 그날 이후에 찍은 사진이었어요. 나는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하진이는 정우 아이가 아니라면 혹시 내 아이니?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의 아이일까?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오래된 시계는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내일은 태석이의 집을 찾아가 볼 생각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새벽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손주 하진이가 유치원에 갈 준비를 할 때였죠. 평소와 달리 더 일찍 일어나 그 아이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코, 눈매, 입술 모양. 아무리 봐도 태석이와 닮았어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일 수도 있었죠. 할머니, 왜 그렇게 쳐다봐? 하진이가 수줍게 물었어요. 우리 하진이가 너무 잘생겨서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지영이는 아직도 매일 아침 울었어요. 혼자 있을 때 몰래 눈물을 훔치는 것이 보였죠. 정우는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한 집안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러 지영이가 나간 후 나는 행동에 옮겼어요. 이태석이 사는 동네로 가기 위해 버스를 탔죠. 오래된 가죽 가방 안에는 태석이와 정우의 옛날 사진들, 그리고 친자 확인 검사 결과지를 넣었어요. 내가 정확히 뭘 하려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진실을 찾고 싶었어요. 태석이가 사는 동네는 우리 집에서 버스로 30분 거리였어요. 낡은 다세대 주택이 많은 곳이었죠. 동네 슈퍼에서 물어물어
태석이의 자취방을 찾을 수 있었어요. 2층짜리 연립주택 맨 끝방, 그곳이 태석이의 집이었습니다. 낮 시간이라 태석이는 당연히 택배 배달 나갔을 거예요. 나는 골목 건너편 작은 카페에 앉아 그 집을 지켜봤어요. 카페 아주머니가 물었죠. 누구 기다리세요? 우리 아들이요. 깜짝 방문하려고요. 거짓말이 너무 쉽게 나왔어요. 그렇게 3시간쯤 기다렸을까 택배차가 골목에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누군가 내렸는데 태석이었어요. 점심을 먹으러 온 것 같았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용기를 내서 다가가려는데 갑자기 제 발걸음이 멈췄어요. 나는 따라가지 않고 태석이가 무얼 하는지 지켜봤어요. 1시간쯤 후 태석이가 다시 택배차에 올라탔을 때 저는 용기를 냈어요. 그 집으로 갔지요. 문은 당연히 잠겨 있었지만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는데 도둑처럼 남의 집 창문을 통해 들어가려고 하다니요. 하지만 손주를 위해서라면 저도 무서운 할머니가 될 수 있었나 봐요. 창문 너머로 간신히 몸을 밀어 넣었어요. 발은 의자에 걸리고 허리는 창틀에 부딪혀 아팠지만 기어코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 안은 생각보다 깔끔했어요. 독신 남자의 방치고는 정리가 잘 되어 있었죠. 싱글 침대, 작은 책상, 그리고 벽에 붙은 작은 책장. 특이한 건 없었어요. 하지만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액자가 눈에 띄었어요. 정우와 태석이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대학 졸업식 때 찍은 것 같았어요. 벽에 걸린 달력에는 몇몇 날짜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하진이의 생일, 유치원 입학식 날이었어요. 정말 뭔가를 알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침대 아래 서랍을 열었어요. 그곳에는 아이의 물건들이 가득했어요. 유아용 모자, 작은 신발, 그리고 병원 팔찌, 갓 태어난 아기에게 채우는 그런 팔찌였어요. 그런데 이름이 이민서였어요. 우리 손주 이름은 최하진인데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태석이가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는 건가? 그건 말도 안 돼요. 어떻게 그런 일이? 더 깊이 살펴보다 보니 작은 종이 상자가 있었어요. 열어보니 병원 서류들이 가득했는데 2000년 9월 21일자 믿음산 부인과 출생증명서였어요. 어머니 이름란에는 이미래라고 적혀 있었고 아버지란은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 아기 이름은 이민서였어요. 그때 서류 사이에서 구겨진 편지 한 장이 눈에 띄었어요. 태석아, 우리 아이는 너무 예쁘게 태어났어. 하지만 내가 미혼모라는 이유로 이 아이가 평생 손가락질 받으며 살게 할 수는 없어. 그리고 나는 더 좋은 환경의 남자와 만나고 싶어. 너랑 하룻밤 실수로 아이가 태어났다는 이유로 너와 결혼하고 싶지 않아. 아이를 너에게 보낼게. 너처럼 고아원에서 크게 하고 싶진 않겠지? 라는 내용이었어요. 날짜를 보니 2000년 9월 바로 하진이가 태어난 그 무렵이었죠. 그때 비로소 모든 것이 하나둘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태석이에게 연인이 있었고 그 여자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것도 우리 며느리와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그리고 서류 맨 밑에는 고아원 입소 관련 서류가 있었어요. 태석이는 자기 아이를 고아원에 보냈나? 아니, 그렇게 하진이를 애타게 바라보던 사람이 차 멈추는 소리가 들리고 발자국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순간 귀가 번쩍 뜨였어요. 현관문 앞에서 열쇠 꽂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태석이가 돌아온 거예요. 서둘러 서류들을 다시 집어넣고 숨을 곳을 찾았어요. 침대 밑이 최선이었죠. 간신히 몸을 집어넣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태석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를 발견한 건가?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네, 어머니 병원 모시고 다녀오시느라 택배 못 받으셨죠? 여기 놓고 갈게요. 복도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다행히 집에 들어오지 않고 이웃과 얘기하는 거였어요. 한참을 숨죽이고 기다렸어요. 태석이는 택배만 옆집에 주고 다시 나가는 것 같았어요. 아마도 오후 배달을 위해서겠죠. 그가 나간 것이 확실해지자 저는 간신히 침대 밑에서 기어 나왔어요. 온몸이 아팠지만 중요한 것은 발견한 증거였어요. 태석이는 분명 하진이와 연관이 있었고 아마도 제 생각이 맞다면 아이들을 바꿔치기 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왜, 어째서 그가 그런 끔찍한 짓을 했을까요? 아들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사람이. 증거를 더 찾고 싶었지만 오래 머물 수는 없었어요. 창문을 통해 다시 밖으로 나왔어요. 이번엔 들어올 때보다 더 힘들었죠. 이런 일을 하다니. 내가 미쳤나 봐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머릿속은 갈피를 잡을 수 없이 혼란스러웠어요. 태석이는 아이를 바꿔치기 했고 그 아이는 지금 고아원에 있다면 그 아이가 정우의 진짜 아들, 제 진짜 손자란 말인가요? 정류장에 도착하자마자 급히 공중전화로 향했어요. 병원에 전화를 걸어 5년 전 9월 21일 출산 기록을 문의했죠. 간호사는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고 했지만 제가 이밀의 환자의 어머니라고 우겼어요. 겨우 알아낸 것은 그날 출산한 산모 중 미혼모가 2명 있었고 그 중 1명이 이미래라는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 밤새 생각했어요. 태석이가 정말 아이들을 바꿔치기 했다면 그건 범죄예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아니면 정우에게 먼저 말해야 할까? 아니면 태석이를 직접 만나볼까? 무엇보다 제 마음을 아프게 한 건 내 진짜 손주가 5년간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사실이었어요. 우리 가족의 피를 나눈 아이가 가족의 따뜻함을 모른 채 자랐다니.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내일 고아원을 찾아가기로. 그리고 그 후에 태석이를 직접 만나 진실을 대면하기로 했어요. 다음 날 먼동이 틀 무렵 집을 나섰어요. 하늘은 아직 어둡고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지영이에게는 친척 집에 다녀온다고 했죠. 고아원 입소 서류에는 성광보육원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구립보육원인데 집에서 버스로 1시간 거리에 있었죠.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구불구불한 언덕길을 올라가니 보육원이 나타났어요. 80년대에 지어진 것 같은 낡은 2층 건물이었어요. 붉은 벽돌 외벽에 파란 간판, 그리고 입구에는 아이들이 그린 듯한 그림들이 붙어 있었죠. 어쩐지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내 손주가 내 피와 살을 나눈 아이가 여기서 지냈다고 생각하니 가슴에 천불이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젊은 여성 직원이 맞아주었어요. 제가 아이를 찾고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떤 아이를 찾으시는데요? 2000년 9월 21일생 이민서라는 아이요. 직원은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가 사무실로 안내했어요. 원장님이라는 나이 지긋한 여성이 저를 맞아주었죠. 민서요? 네, 우리 원에 있어요. 하지만 방문자 명단에 없으신 분이시네요. 저는 그 아이의 할머니라고 생각해요. 아직 법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지만 제 아들의 친구가 아이들을 바꿔치기 한 것 같아요. 이건 우리 손주가 제 아들이 친자가 아니라는 친자 확인 검사 결과예요. 그리고 그 친구의 집에서 찾은 고아원 입소 서류, 거기 이름이 이민서로 되어 있었어요. 원장님은 종이들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식으로 친자 확인을 하시려면 법적 절차가 필요할 텐데요.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잠시만 아이를 만나보시겠어요?
물론 정식 확인은 나중에 해야 합니다만. 5년 전에 민서가 입소했을 때 아버지라는 분이 데려왔어요. 어머니는 출산 후 떠났다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아아가 바뀌고 친할머니라고 하시니 당황스럽네요. 제 아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아이를 몰래 바꿔치기 했던 거예요. 우리 집 아이와 그 사람의 아이를. 원장님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곧 차분해지셨어요. 그렇군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민서를 만나보시겠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내 진짜 손주를 만난다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원장님이 잠시 밖으로 나갔다가 작은 남자아이 손을 잡고 돌아왔어요. 민서야, 여기 할머니가 너 보러 오셨단다. 그 아이는 키는 또래보다 작았지만 눈매가 정우를 닮아 있었어요. 어린 시절 정우가 걸어오는 것 같았어요. 태석이를 닮은 하진이와는 달랐죠. 안녕하세요. 아이가 수줍게 인사했어요. 민서야. 목이 메어서 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잠시 민서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떤 장난감을 좋아하는지, 친구는 많은지, 그 아이는 조용하고 착했어요. 하지만 눈빛에는 뭔가 외로움이 있었죠.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계속 울었어요. 동시에 화가 나기도 했고요. 어떻게 태석이가 이런 짓을 할 수 있었나? 내 손주를 고아원에 버리고 자기 아이를 우리 집에 들여보내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태석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태석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태석아, 나야. 정우 엄마. 어머님? 그의 목소리에서 놀라움이 느껴졌어요. 만나야겠다. 지금 당장. 1시간 후 우리 동네 작은 찻집에서 태석이를 만났어요. 여전히 예의 바른 모습이었지만 눈빛이 흔들렸어요. 아마 제가 뭘 알게 됐는지 눈치챈 모양이었죠.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태석아, 내가 다 알고 있어. 그 말에 태석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왜 그랬어? 내가 어떻게 그런 끔찍한 짓을?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석이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제가 여자를 만났어요. 그 애가 저한테 임신했다고 했을 때 너무 무서웠어요. 제가 뭘 가진 게 있나요? 고아에 직장도 없고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우나 걱정했죠. 그래도 그게 내 손주를 가져가고 내 아이를 우리에게 들이미는 이유가 돼? 그때 미래가 도망갔어요. 아이를 낳자마자 저한테 연락 한 번 없이 그냥 사라졌어요. 제가 혼자 아이를 데리러 간 그날 병원에 정우처가 힘들게 아이를 낳고 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 태석이의 얼굴에서 뭔가 다른 감정이 보였어요. 그건 애원하는 듯한, 하지만 동시에 뭔가를 인정하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정우처럼 성공한 삶을 꿈꿨어요. 아이에게 좋은 환경을 주고 싶었고, 그때 복도에서 신생아실 간호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저보고 착각했어요. 정우인 줄 알고 그래서 아이를 바꿔줬어요. 그럼 넌 그냥 그 기회를 틈탄 거야? 내 아들 아이를 데려가고 내 아이를 들여보낸 거냐고. 태석이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죠. 눈이 휙 돌았어요. 그래서 아이 발에 이름표 발찌를 바꾸고 정우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처음에는 하루만 내 아이가 좋은 집에서 지내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돌이킬 수 없게 됐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하지만 동시에 슬픔도 느껴졌어요. 눈물 범벅이 된 태석이가 너무 가여워 보였거든요. 그 아이도 결국 자신의 아이를 위한 마음에서 그랬구나.
하지만 그래도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민서가 고아원에 있다는 걸 알아. 내가 오늘 만나고 왔어. 그 말에 태석이의 눈이 커졌어요. 어머님이 민서를 만나셨어요? 응, 내 손주, 정우의 아들을 만났지. 태석이는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그것도 찻집 한가운데서요.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제발 저를 용서하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하진이를 제 아이를 부탁드려요. 그 아이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자라면서 항상 어머님을 할머니라 부르고 정우를 아빠라 부르잖아요. 태석이의 어깨가 흔들렸어요.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며 울고 있었죠. 제 마음도 복잡했어요. 하진이는 5년 동안 우리 가족의 일원이었으니까요. 그 아이한테도 잘못은 없었어요. 태석아, 난 널 신고할 거야. 아동 유괴죄로, 그리고 내 손주를 데려올 거야. 네, 당연합니다. 제가 감옥에 가도 좋아요. 다만 하진이가 이 모든 걸 알게 되지 않았으면 해요. 그 아이에게는 정우가 아빠예요. 찻집을 나오면서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이제 정우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했죠. 그리고 지영이에게도. 아, 그 불쌍한 지영이 억울하게 의심받았던 그 애한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집으로 돌아와 한참을 생각했어요. 결국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어요. 대신 먼저 정우에게 전화했죠. 정우야, 엄마야. 지금 집에 올 수 있니? 중요한 얘기가 있어. 2시간 후 정우가 집에 왔을 때 저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요. 태석이를 만난 일, 민서를 찾은 일, 친자 확인 검사 결과까지. 정우는 처음에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가져온 증거들을 보더니 천천히 얼굴색이 변했어요. 태석이가 어떻게 내 친구가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런 모습은 처음 봤어요. 내 아들은 어릴 때도 울지 않는 아이였는데 그날 정우는 오랫동안 울었어요. 지영이한테 어떻게 말해요? 내가 그 애를 얼마나 의심했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지영이한테 같이 가자. 이건 엄마 잘못이기도 해. 내가 먼저 의심했으니까. 그날 밤 우리는 지영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지영이는 우리 말을 듣고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 하진이 방으로 달려갔어요. 자고 있는 하진이를 품에 안고 오래도록 울더군요. 저는 민서든 하진이든 둘 다 제 아이예요. 5년 동안 하진이를 키웠는데 어떻게 이제 와서. 그 말에 정우도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민서도 데려올 거야. 정우가 결심한 듯 말했어요. 그날 밤 우리 집은 오랜만에 정적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그건 이전에 얼어붙은 정적이 아니라 무언가 새로운 시작을 앞둔 것 같은 고요함이었어요. 다음 날 우리는 함께 보육원으로 향했습니다. 정우, 지영이, 그리고 저 하진이는 유치원에 두고 왔어요. 아직 그 아이에게 모든 걸 설명할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보육원에 도착했을 때 민서는 마당에서 놀고 있었어요. 정우가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저 애가 정말 제 아들인가요?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영이는 말없이 남편의 손을 꼭 잡아줬죠. 민서는 우리를 보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다가왔어요. 사실 우리 모두에게 이건 첫 만남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뭔가 연결된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안녕, 민서야. 정우가 간신히 말을 꺼냈어요. 아저씨 누구세요? 그 순간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지영이도 마찬가지였죠. 5살짜리 아이가 묻는 그 단순한 질문에 우리 모두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보육원을 나오면서 정우는 법적인 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어요. 친자 검사를 공식적으로 하고
법원에 아이를 찾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기로 했죠. 원장님도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건 시간이 걸릴 일이었고 우리는 그 사이에도 민서를 자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우리는 민서를 일주일에 2번씩 보육원에서 만났어요. 정우는 퇴근 후 바로 달려가곤 했죠. 민서는 처음엔 낯을 가렸지만 방문이 거듭될수록 정우를 기다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저씨 또 왔다 하면서 반가워했죠. 지영이도 민서에게 정성을 다했어요. 손수 뜬 목도리, 직접 만든 도시락, 민서를 처음 만났을 때 흘렸던 눈물을 씻어내듯 그 아이에게 온 마음을 다해 다가갔어요. 한 달이 지날 무렵 공식 친자 확인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예상대로 민서는 정우의 아들이었어요. 법원에서는 6개월간의 방문 기간을 거쳐 입양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입양이라니 자기 친자식을 입양한다는 게 얼마나 기막한 일인지요. 하진이에게 모든 걸 설명하는 날이 왔어요. 정우와 지영이 둘 다 많이 망설였지만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었죠. 어린 나이에 이런 복잡한 일을 이해할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아이들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이해하더라고요. 하진아, 이리 와봐. 정우가 하진이를 무릎에 앉혔어요. 이제부터 우리 집에 한 명이 더 살게 될 거야. 민서라는 동생이. 민서? 보육원 갔을 때 본 그 애요? 하진이는 이미 한 번 민서를 만난 적이 있었어요. 응, 맞아. 민서는 사실은 아빠의 진짜 아들이야.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럼 저는요? 저는 아빠 아들 아니에요? 그 순간 정우와 지영이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얼마나 어려운 질문인지 하지만 정우는 용기를 내어 대답했어요. 하진아, 너는 항상 우리 아들이야. 우리 가족이고 그건 절대 변하지 않아. 다만 내 진짜 아빠는 다른 분이시고. 태석이 삼촌이요? 하진이의 질문에 우리 모두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왜 그렇게 생각하니? 지영이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삼촌이 항상 저보면 울 것 같은 얼굴이었거든요. 그리고 한 번은 제가 자고 있는 줄 알고 머리 쓰다듬으면서 내 아들이라고 했어요. 아이의 순수한 관찰력에 우리 모두 말을 잃었어요. 하진이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민서가 제 형이 되는 거예요? 저는 태석이 삼촌 집에 가야 해요? 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니, 절대 그렇지 않아. 지영이가 하진이를 꼭 안았어요. 너는 우리랑 여기 있을 거야. 민서도 여기 올 거고. 너희 둘 다 우리 아이들이야. 정우도 하진이를 안아주었어요. 그날 밤 하진이가 잠들고 나서 지영이는 오랜만에 웃는 얼굴로 말했어요. 다행이에요. 하진이가 이해해줘서. 창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 그 후 민서의 방문 일정이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주말마다 하루, 그 다음은 주말 내내, 그리고 점차 일주일에 며칠씩 서서히 우리 집에 적응해 가는 과정이었죠. 민서와 하진이는 놀랍게도 금방 친해졌어요. 같은 또래다 보니 금방 놀이 친구가 되었죠. 하진이가 민서를 데리고 다니며 집안 구석구석을 소개하고 자기 장난감도 나눠주고 어떤 때는 제가 들어도 놀랄 정도로 어른스러웠어요. 민서야, 이건 내 거지만 같이 쓰자. 우리는 형제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정우는 몰래 화장실에 가서 울었다고 해요. 지영이도 눈물을 참지 못했고요. 제 마음도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다 자란 어른들보다 어린 아이들이 상황을 더 순수하게, 더 아름답게 받아들이고 있었으니까요. 모든 게 순탄하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민서는 가끔 밤에 울면서 보육원 선생님을 찾기도 했고
하진이도 가끔은 혼란스러워했죠. 그럴 때마다 지영이는 두 아이를 양팔에 안고 토닥여 주었어요. 정우도 퇴근 후에는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고요. 가장 힘든 문제는 태석이었어요. 하진이는 가끔 태석이를 보고 싶다고 했죠. 처음에 정우는 단호히 거부했어요. 그 배신자를 어떻게 다시 만날 수 있겠냐며. 하지만 하진이의 순수한 눈빛을 보면서 점차 마음이 흔들렸어요. 결국 한 달 후 우리는 태석이를 만나기로 했어요. 그는 그동안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우리를 보자마자 고개를 푹 숙이고 인사했죠. 정우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태석아, 난 널 용서 못해. 하지만 하진이는 내 존재를 알 권리가 있어. 그러니 가끔 만날 수 있게 해줄게. 그 말에 태석이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 얼굴에는 놀라움과 감사함이 가득했죠. 정말 고마워. 내가 평생 갚을게. 그렇게 우리 가족의 새로운 모양이 만들어져 갔어요. 민서는 점점 집에 적응해 갔고, 하진이는 5분 먼저 태어난 형 노릇을 톡톡히 해냈어요. 어느 날 저녁 민서가 처음으로 지영이를 엄마라고 불렀어요. 그때 지영이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정우도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을 참았죠. 6개월 후 법원에서 마침내 민서의 입양이 허가됐어요. 가족관계 증명서에 최민서라는 이름이 올라갔죠. 문서상으로도 이제 정식으로 우리 가족이 된 거예요. 그날 저녁 우리는 집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민서는 케이크 초를 불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고 하진이는 형이라며 으스대기도 했죠. 지영이와 정우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어요. 그런데 파티가 끝나고 아이들이 자러 간 뒤 정우가 저에게 물었어요. 엄마,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다 알게 되면 어떨까요? 이 복잡한 가족사를.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대답했어요. 그땐 그때 생각하자. 지금 이 행복을 소중히 여기자.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국 우리 가족이 중요한 거죠. 어떻게 시작됐든. 지금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가족이니까요. 맞아요. 결국 중요한 건 피가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그 어떤 검사 결과보다, 그 어떤 서류보다 서로를 향한 마음이야말로 진짜 가족을 만드는 거였지요. 이 모든 일이 있고도 우리 가족은 더 단단해졌어요. 마치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이어붙인 것처럼 상처 위에 더 강한 사랑이 자리 잡은 거죠. 아,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아마도 제 자신이었을 거예요. 처음에 의심하고 분노했던 그 마음이 이제는 두 아이 모두를 내 손주로 사랑하게 됐으니까요. 하진이든 민서든 둘 다 내 소중한 손주랍니다. 시간은 참 빠르게 흘러갔어요. 어느덧 하진이와 민서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중학교로 고등학교로 올라갔죠. 집 거실에는 두 아이의 성장 과정을 담은 사진들이 늘어갔어요. 작은 교복을 입고 웃고 있는 모습, 학예회에서 함께 연주하는 모습, 체육대회에서 이어달리기 하는 모습. 두 아이는 진짜 형제처럼 자랐어요. 물론 가끔 싸우기도 했지만 위기가 닥치면 늘 서로를 지켜주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죠. 하진이가 왕따를 당할 뻔했을 때 민서가 나서서 친구들에게 우리 형 건드리지 마 라고 외치던 날 아이보다 제가 더 많이 울었어요. 태석이는 약속대로 한 달에 한 번 하진이를 만났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러운 관계가 됐죠. 태석이는 하진이에게 삼촌이었고 민서에게는 아저씨였어요. 사실 민서도 알고 있었어요. 모든 것을. 정우와 지영이가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을 때 진실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거든요. 그날 밤 형제애를 보여준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 있었어요.
정우와 지영이가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한 후 둘은 각자 방에 들어가 있었는데 하진이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형자? 민서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앉아, 들어와. 하진이가 대답했어요. 민서는 하진이 방으로 들어가 침대 끝에 앉았어요. 형, 우리 진짜 형제 맞지? 하진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당연하지. 우리가 같은 부모님을 두고 자랐잖아. 어떻게 태어났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너한테 미안해. 내가 멋진 형이 될게.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진이는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넌 엄마랑 닮았으니까 더 잘생겼잖아. 나는 아빠랑 닮아서 별로라고. 둘은 킥킥 웃다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날 밤 지영이가 우유를 가져다 주려고 들어갔다가 두 아이가 나란히 누워 잠든 모습을 봤다고 해요. 서로의 손을 잡은 채로요. 시간은 또 흘러 아이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하진은 태석이를 더 자주 만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생물학적 아버지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나 봐요. 그게 처음엔 정우를 힘들게 했지만 지영이가 그를 달래줬어요. 아이들은 자라면서 뿌리를 찾기 마련이에요. 괜찮아요. 하진이 마음속엔 당신이 항상 아빠예요. 그리고 정말 그랬어요. 하진이는 태석이를 만나고 와서도 여전히 정우를 아빠라고 불렀거든요. 2020년 가을, 민서와 하진이는 함께 군대에 입대했어요. 같은 부대는 아니었지만 비슷한 시기에 가기로 한 거죠. 그날 역앞, 우리 가족은 모두 모였어요. 정우와 지영이, 저,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 태석이도 왔고요. 아들, 건강하게 잘 다녀와. 정우가 두 아이를 번갈아 안아주었어요. 엄마가 편지 자주 쓸게. 꼭 답장해. 지영이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죠. 할머니 건강하세요. 제가 휴가 때 맛있는 거 사올게요. 하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걱정 마세요. 민서도 제게 인사했어요. 마지막으로 태석이도 다가와 하진이를 안아주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두 아이를 떠나보냈어요. 군 생활 동안 아이들은 더 단단해졌죠. 휴가 때마다 두 아이는 함께 집에 왔어요. 한 번은 하진이가 민서를 데리고 태석이네도 방문했다고 하더군요. 2022년 여름 드디어 두 아이가 제대했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태석이가 저에게 그러더군요. 제가 평생 용서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순간 이상하게도 미움이 사라졌어요. 20년 넘는 세월이 흐르며 상처는 흉터로 변해 있었나 봐요. 태석아, 고마워, 와줘서. 손주들이 군 제대 후 대학교에 복학했어요. 하진이는 경영학을, 민서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했죠. 둘 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러다 2023년 하진이가 입대 전부터 좋아했던 여자친구와 약혼했다는 소식을 들고 왔어요. 할머니, 제가 결혼하려고요. 하진아, 너무 축하해. 그 아이 참 착해 보이더라. 하진이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제 결혼식에 아버지 두 분 다 참석하셨으면 좋겠어요. 정우 아버지가 주례해 주시고 태석 아버지가 축사에 해달라고 해도 될까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우도 놀랐을 테지만 그는 곧 미소 지으며 민서를 안아주었어요. 그래, 내가 원한다면 그렇게 하자. 그리고 올해 2월 하진이의 결혼식이 있었어요. 정말 감동적인 날이었죠. 정우가 하진에게 말했어요. 하진아, 내가 우리 가족이 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다. 태석이는 축사에서 말했어요. 하진이가 태어났을 때 나는 그 아이를 지킬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렇게 멋진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그건 모두 정우와 지영 씨 덕분입니다. 그러면서 나와 정우 내외를 향해 큰절을 했어요. 하객들은 이 말의 진짜 의미를 몰랐겠지만 우리 가족은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게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쳐온 것인지. 2024년 여름 오늘. 이제 저는 75살의 할머니가 되었어요. 방금 전에는 민서가 전화해서 저녁에 놀러 온다고 했어요. 하진이도 새 신부와 함께 온다고 하고요. 지영이는 벌써부터 음식 준비에 바쁘고 정우는 퇴근길에 과일을 사온다고 했어요. 다시 생각해보면 그날 친자 확인 검사지를 받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지금 우리 가족은 더 넓고 더 단단해졌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지만 사랑은 피보다 더 진한 법이랍니다. 창가에 앉아 앨범을 넘기다 보니 문득 깨닫게 돼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그 어떤 소설보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었다는 걸요. 오늘 저녁 두 손주가 함께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할머니일 거예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소리를 들으며 저는 지난 시간을 돌아보게 됐어요. 그때는 왜 그렇게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을까? 지금 보면 모든 게 다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할머니, 저희 왔어요. 문을 열자 하진이와 민서가 환한 미소로 서 있었어요. 하진의 팔짱을 끼고 있는 새 신부도 함께요. 하진이는 와인 한 병을 들고 있었고 민서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할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고마워, 우리 손주들. 내가 문을 활짝 열자 아이들이 들어왔어요. 정우와 지영이도 부엌에서 나왔어요. 이제 눈가에 주름이 보이지만 여전히 내 눈에는 젊은 부부로 보였어요. 지영이는 보기 좋게 차려입고 정우는 깔끔한 셔츠에 바지를 입었죠.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지영이가 케이크를 들고 나왔어요. 엄마,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정우도 축하했죠. 거실 테이블에 앉아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우리는 추억 이야기로 시간을 보냈어요. 하진이가 초등학교 때 장난을 쳐서 민서가 대신 혼났던 일, 민서가 고등학교 졸업식 날 정우를 위해 편지를 썼던 일, 두 아이가 군대에서 휴가를 마쳐 집에 왔던 날. 그때 초인종이 또 울렸어요. 누구지? 문을 열어보니 태석이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죠. 어머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오늘 제가 끼어도 괜찮을지 몰라서 늦게 왔습니다. 아이고, 태석아, 들어오렴. 태석이는 머뭇거리며 들어왔어요. 이제 그도 50이 다 되어가는 나이지만 제 눈에는 여전히 중학교 시절 정우를 지켜주던 그 소년으로 보였어요. 태석이는 하진이와 민서에게 인사했어요. 그리고 정우에게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의 큰 가족이 되어 있었어요. 비록 시작은 비극적이었지만 결말은 놀랍도록 평화로웠죠. 저녁이 끝나갈 무렵 하진이가 작은 종이 봉투를 꺼냈어요. 할머니, 이거 드릴게요. 열어보니 옛날 사진 한 장이었어요. 중학교 시절 정우와 태석이가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그 밑에는 성인이 된 하진이와 민서가 똑같은 포즈로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우리가 특별히 찾아서 같은 자세로 찍었어요. 어때요? 닮았죠? 사진을 보니 정말 닮았어요. 세월이 흘러도 우정과 형제에는 이어지는구나 싶었죠. 태석이는 그 사진을 보더니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정우야, 미안해. 평생 미안해. 정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태석이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이제 그만하자. 우리도 나이가 들었고 아이들은 더 잘 자랐잖아. 그 말에 태석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용서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함께 있어주는 것이라는 거요. 밤이 깊어갔어요. 아이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고 태석이도 인사를 하고 떠났어요. 정우와 지영이는 설거지를 마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고요. 나 혼자 거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는 그쳤고 달이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밀고 있었죠. 문득 생각했어요. 인생은 참 이상한 것이구나. 그 충격적인 결과를 받았을 때는 세상이 무너진 줄 알았는데 그게 오히려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서랍에서 꺼낸 낡은 상자를 다시 보았어요. 친자 확인 검사지를 손에 쥐고 생각했죠. 만약 그때 이 검사를 하지 않았다면 민서는 계속 고아원에서 자랐을 거고 하진이는 자신의 뿌리를 모른 채 살았겠죠. 정우는 친구에게 배신당한 사실을 모르고 지영이는 평생 의심 속에 살았을지도 모르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진실이란 때로는 아프지만 결국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는 거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75의 나이에 저는 깨달았어요. 가족이란 꼭 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때로는 상처와 아픔, 용서와 이해, 그 모든 것들이 모여 진짜 가족이 된다는 것을요. 눈을 감으며 생각했어요. 만약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라고 해도 난 행복하게 떠날 수 있을 거라고. 내 삶에는 너무나 많은 사랑이 있었으니까.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고 오늘도 우리 가족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창가에 서서 거리를 바라보니 하진이가 출근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제 저녁에 자고 간 모양이에요. 하진이가 고개를 들어 제 창을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어 응답했죠. 그 순간 느꼈어요. 이게 바로 행복이구나. 아무리 큰 상처라도 시간이 흐르면 치유되고 그 자리에 더 아름다운 무늬가 생긴다는 것을. 이 모든 일이 있고 난 뒤 저는 이제 확신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가장 단단한 인연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다는 것을.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또 이야기를 보시고 마음에 남은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선생님의 한마디가 또 다른 분께 깊은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하루 한 번 운동 잊지 마셔요.